북한에서 온 탈북자 간병인이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 10년 만에 처음으로 먹어본 따뜻한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 제가 먼저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큰딸네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허리 디스크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더욱 심해진 불면증 때문에 한밤중에 자주 깨곤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화장실이 가고 싶더군요.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조용히 방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난 진짜 불편해서 미치겠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큰딸과 사위의 대화. 처음엔 TV 소리인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관 옆 신발장에 놓인 애플워치가 은은하게 빛나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벽을 짚고 서 있었죠. 그러게 나도 솔직히 불편하긴 한데 아빠한테 직접 말하긴 좀 그렇잖아. 제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릴 적 학교 운동회 때마다 우리 아빠라며 자랑스럽게 제 손을 잡고 달리기를 하던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냥 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이야기. 제가 어떻게 탈북자 영희를 만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제 친딸들보다 더 진한 정을 나누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잠든 아파트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쓸쓸했던 그날 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백석동의 한 골목길에서 쓰러진 제가 우연히 지나가던 탈북자 영희를 만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그렇게 가슴 아픈 대화를 들은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딸이 내놓은 건 썰렁한 된장국 하나와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국물은 미지근했고 김치는 말라비틀어져 있었죠. 저는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는 이제 안 해주나? 예전에는 내가 올 때마다 꼭 해주던 계란말이였는데 딸은 그저 냉장고를 뒤적이는 척하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건너편에서 커피만 홀짝이던 사위는 출근 시간이 됐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중학생 손주들은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애들아, 할아버지랑 같이 밥 먹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스마트폰 게임 소리만 들려왔죠. 예전에는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안기던 아이들인데 허리 디스크로 똑바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32평형 아파트. 이 넓은 집안이 왜 이리 차갑게 느껴지는지 밥을 먹다 말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다른 집 할아버지가 손주와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이정수, 너는 왜 이런 취급을 받고 사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찾아온 큰딸네 집에서 이제는 마음까지 아파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무심코 휴대폰을 꺼내 작은 딸 번호를 찾아보는데 그 순간 휴대폰 배경화면에 있는 아내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바로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여보, 배가 좀 아파서 그러는데. 그저 소화가 안 됐나 보다 했던 그날 아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저는 그저 위험 정도려니 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 후로 6개월.
항암 치료로 하얗게 센 아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저는 매일 밤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30년간 운전했던 택시 핸들을 더 꽉 쥐었고 퇴근 후에도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는 저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운전하던 회사 택시였죠. 그 차를 몰며 밤거리를 달릴 때면 조수석에 아내가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남역에서 손님을 태우고 잠실에서 내려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였죠. 큰딸은 자동차 마케팅팀에 입사했고 작은딸은 강남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야간 운전할 때마다 마주치던 새벽별을 보며 여보, 우리 딸들 잘 되는 것 좀 봐요.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딸들은 어떻게 변해버린 걸까요? 3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빗물이 새는 지하 새방에서도 묵묵히 살았던 제가 이제는 그저 귀찮은 짐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가져온 캐리어 하나와 등산 가방이 거실 한켠에 놓여 있었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사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이 짐들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실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작 캐리어 하나와 등산 가방인데 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겐 짐이었던 거겠죠. 짐을 옮기려다 허리가 아파 잠시 주저앉는데 큰딸이 한숨을 쉬며 던진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빠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창문 좀 자주 열어주세요. 이상한 냄새라니요. 아침 저녁으로 샤워도 하고 옷도 깨끗이 갈아입었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손주들이 제 앞을 지나가면서 코를 막았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보였죠. 현관 옆 신발장에 놓인 제 낡은 운동화를 사위가 슬쩍 베란다로 옮기는 것도 보였고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중학생 손주가 무심코 던진 말에 저는 그만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대형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제 바지를 잡고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녁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 베개를 붙잡고 있는데 옆방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랑 같이 사진 찍기 싫어요. 인스타에 올리기 창피해요. 예전에 롯데월드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시계를 보니 이제 겨우 저녁 8시. 긴 밤이 또 시작되려나 봅니다.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죠. 아빠, 여기로 오세요. 우리 집은 넓어서 방도 남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딸 집을 나설 때 누구도 저를 배웅하지 않았어요. 허리를 붙잡고 천천히 현관문을 나서는데 등 뒤로 들리는 안도의 한숨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분당에서 일산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작은 딸 집까지 가는 길이 왜 이리 멀게만 느껴지던지. 아빠, 이쪽이에요. 이쪽. 킨텍스 근처 새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작은 딸과 사위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에 큰딸 집에서 받은 상처가 조금은 아물 것 같았죠. 장인어른,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어휴, 이 정도 짐이면 뭐 있다고 큰 집에서 난리를 치셨대요? 사위는 제 캐리어를 들고 작은 딸은 제 팔짱을 꼭 끼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32층 새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 이쪽 방으로 들어가세요. 아침 저녁으로 햇살도 잘 들어오고. 너무 다정한 작은 딸의 모습에 오히려 가슴 한켠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저녁에는 제가 등마사지도 해드릴게요.
허리 아프시다면서요?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은 한식당 수준이었고, 손주들은 자꾸 제 곁에 와서 애교를 부렸죠. 밤이 되어 방에 누웠는데 자꾸 귀가 쫑긋거렸습니다. 이런 지나친 친절 뒤에 무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작은 딸 부부가 출근하고 손주들이 학교에 간 후였습니다. 허리 통증약을 찾다가 서랍을 열었는데 그만 손이 덜덜 떨리고 말았습니다. 실버타운. 평생 행복한 노후를 약속합니다. 깔끔한 팸플릿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팸플릿을 넘기는데 그 사이로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딸의 반듯한 글씨체. 상가 건물 처분 예상 15억. 요양원 입소 계약금. 나머지 작은 분배논의 필요. 큰언니와 상해 후 아빠 설득하기.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방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킨텍스 건물이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지나친 친절, 과한 애교. 모두가 제 상가 건물을 노린 연극이었던 거죠. 조용한 방 안에서 제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30년 전 처음 택시 운전대를 잡았을 때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는 희망에 떨렸는데 지금은 배신감에 떨고 있네요. 서랍 아래에는 더 자세한 요양원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입소 절차, 필요 서류 목록. 심지어 제 도장을 찍을 위임장 양식까지 준비해 두었더군요.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상가 건물로 절 요양원에 처박아두려 했다니. 제가 오기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뒀던 모양입니다. 그제서야 생각났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때 사위가 무심코 던진 말. 장인어른, 나이 드시면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하셔야죠. 이런 좋은 곳이 있던데. 창가에 놓인 제 캐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딸 집에서도 이곳에서도 결국 저는 그들에게 돈이 될 만한 짐짝일 뿐이었나 봅니다.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꺼내 삼키는데 약보다 더 쓴 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요양원 팸플릿과 메모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작은 딸 부부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평소처럼 아빠 하고 들어오던 작은 딸의 발걸음이 식탁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 아빠. 이건 작은 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던 사위도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설명해봐라. 이게 다 뭐 하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아빠 건강을 위해서예요. 요즘 허리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허나 제 눈에는 딸의 눈물이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말을 받았죠. 장인어른, 저희가 알아본 곳은 정말 최고급 실버타운이에요. 의료시설도 좋고 친구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 그래서 내 상가 건물을 팔아서 보내겠다고? 제 말에 둘 다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이제는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빠, 그건 아빠가 관리하시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30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 택시 운전대를 잡고 졸음을 참아가며 손님을 태우던 날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만해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딸과 사위는 당황한 듯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방문을 닫고 캐리어를 펼쳤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작은 딸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차창에 비친 제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자정을 넘은 시가 한산한 고향대로를 달리는 택시. 기사님, 여기서 좀 멈춰 주시겠어요? 마침 아는 골목 슈퍼 앞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인데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캐리어를 끌고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맞다. 집에 김치도 없었지. 하지만 이미 문을 닫은 슈퍼.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아내의 얼굴. 집 대문 앞에 서자 낡은 벽돌 담장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칠 동안 비워둔 집 안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는 텅 빈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환하게 웃던 얼굴들이 이제는 남의 얼굴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마루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똑바로 누울 수도 없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만이 제 곁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싱크대에 놓인 된장국 그릇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텔레비전 리모컨에 먼지를 닦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내일은, 아니,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허리 통증 약도 떨어져 가고 막막한 미래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창밖에서 들리는 아파트 분리수거 하는 소리. 문득 30년 전 택시 운전을 시작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며칠을 지냈을까요? 아침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병원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골목길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고! 백석동 공원 앞 골목길. 제가 쓰러진 곳이었습니다. 새벽 이슬에 젖은 아스팔트가 차가웠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끊어지는 듯한데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심하세요. 그녀의 손길은 참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제가 아플 때 아내가 살펴주던 것처럼 능숙하게 제 상태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저를 부축해 일으켜 주었죠. 많이 아프신가 봐요. 제가 허리 아픈 분들 간병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녀의 이름은 영이었습니다. 은행 골목에서 혼자 살면서 간병인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아저씨 걷기 힘드시면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왜인지 모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딸들의 가식적인 친절과는 달랐죠. 저기, 저 백석동 사거리 병원까지만. 알겠어요. 제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천천히 같이 가요. 영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죠. 어쩐지 그 햇살이 전날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하셨어요? 저기 앞에 따뜻한 국밥집이 있는데. 영희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의 손길에서 딸 같은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딸보다 더 진실된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운명처럼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뜨거운 순대국밥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랐죠.
아저씨, 드세요. 이런 날씨엔 뜨끈한 국물이 좋아요. 영희가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는데 문득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이었으니까요. 아가씨는 집에 안 들어가 봐도 돼요. 가족은 따로 살아요? 제 물음에 영희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국밥 그릇을 바라보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함경도에서 왔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영희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세요. 북에 약이 없어서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을 구하러 나왔다가 그대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말을 잇지 못하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낯선 저를 도와주었는지. 밤꿈에서 길 나요. 언제나 집 앞에서 저기를 귀신은 듯 깨고 가슴이 길어요. 영희의 말에 제 마음도 먹먹해졌습니다. 영희 씨, 나도 이제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늙은이에요. 당신처럼 그리운 사람이 있죠. 제 말에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같은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국물처럼 그녀의 진심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고 있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영희가 제 팔을 조심스레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영희 씨, 네. 아저씨?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혹시 간병인 일도 하신다고 하셨죠? 영희가 살짝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동안 몇 분 모신 적 있어요. 그러시다면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주려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던 상가 월세들. 이제는 더 이상 아끼고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득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서 겨우 진통제나 받아먹고 참아온 세월이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간병인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혹시 제 간병인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영희 씨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중한 분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습니다. 월급은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날 이후 제 삶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인데 처음 본 사람을 간병인으로 들이는 게 불안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영희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제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도와드릴게요. 허리 운동도 같이 하고 약도 챙겨드리고. 영희는 약속한 대로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제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허리 어떠세요? 어제 알려드린 대로 베개는 다리에 받치고 주무셨어요. 영희는 세심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보살핌이었죠. 매일 아침 허리 운동을 시키면서도 제 얼굴색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천천히 돌리세요.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한 달이 지나자 허리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처럼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수월해졌고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도 가능해졌죠. 아저씨, 오늘은 제가 메밀국수 끓여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비법이에요. 영희가 끓여주는 음식은 특별했습니다. 입맛도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식욕도 되찾았죠. 특히 메밀국수에 넣는 양념은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 이거 정말 맛있네. 내가 이런 맛은 처음이야. 그러면 영희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 고향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먹었어요. 때론 서로 말없이 앉아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죠.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달력을 넘기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아침이 기다려지고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소소한 행복이 찾아왔다는 걸.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의 느티나무가 붉게 물들 무렵 저는 영희의 진심을 완전히 알게 되었죠. 아저씨, 오늘은 평양식 온밥 만들어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프실 때 해드렸던 건데. 영희가 들고 온 도시락통에서는 늘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밥 위에 고슬고슬한 당근볶음, 그리고 특유의 깊은 맛이 나는 맑은 장국. 영희 씨는 어쩜 이렇게 음식 맛이 좋지? 고향에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프신 어머니 곁에서 매일 끓여드렸거든요. 말끝이 흐려지며 영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밥공기를 챙기는 손길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죠. 아저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파스도 새로 붙여드려야 해요. 영희는 제 허리 상태를 자신의 몸처럼 걱정했습니다. 파스 한 장을 붙이더라도 손길이 따뜻했고 약 하나를 건네면서도 제 얼굴색을 살폈죠.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면 아저씨를 보살피면서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돼요. 문득 영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늘 진심이 묻어났으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많이 아프셨어요. 매일 아침 식전 혈당을 재고 식사 시간도 꼭 맞춰주고 마치 오래전 제가 아내를 간호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영희의 보살핌은 단순한 간병을 넘어선 무엇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건 딸이 아버지를 대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멀리 있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막 끝내고 영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빠, 문 좀 열어주세요. 큰딸과 작은딸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들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가를 매각하신다고요? 게다가 탈북자를 간병인으로 들였다면서요?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던 영희의 어깨가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누가 그래? 내가 상가를 판다고 누가 그래? 부동산에 아빠 건물 매물 올라온 거 다 알아보고 왔어요. 작은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때 큰딸이 영희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 어떻게 믿고 집에 들인 거예요? 출신도 모르는 꽃뱀이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릇을 닦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만해!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평생 택시 운전했나? 영희 씨는 너희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사람이야. 적어도 영희 씨는 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어. 아빠, 정신 차리세요. 뭣도 모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빠 걱정을. 걱정?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게 그게 걱정이었어? 내 상가 팔아서 나눠 가지려고 했던 게 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영희가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잠시 나갔다 올게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영희가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이 보였죠. 이제 할 말 다 했으면 돌아가. 아빠, 왜 이러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딸이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너희들 내가 택시 운전할 때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보긴 했어? 허리 아플 때 파스 한 번 붙여준 적 있어? 영희는 달라.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와서 내 약을 챙기고 허리 운동을 시키고. 아빠, 저희가 바빠서 그런 거지. 그래, 너희는 바빴지.
근데 영희는 더 바쁜 사람이야. 멀리 있는 어머니 생각하면서도 이 늙은이 곁을 지켜주고 있어.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내려 할 때 영희는 날 가족처럼 돌봐줬어. 작은 딸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근데 니들은 뭐냐? 내 상가 건물 팔아서 나누자고 했던 게 니들 아니냐?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나가! 너희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영희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오지 마. 아빠! 더 이상 할 말 없다. 나가!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희 씨, 미안해요. 내일도 꼭 와주세요. 그날 밤 영희가 떠난 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죠. 문득 서랍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키웠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큰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제 목에 매달려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옆엔 작은 딸. 학교 입학식 날 긴장한 얼굴로 책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저씨, 주무세요?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잠이 안 와서. 저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저씨 가족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영희야, 그런 말 마. 이건 다 내 선택이야. 조화기 너머로 영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아저씨,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응? 사실 어제 아저씨 생일이었죠?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식들도 잊어버린 제 생일을. 미역국, 사실 생일 미역국이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끓여드렸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맛이 특별했구나. 아저씨,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못 해드린 효도 이제 아저씨한테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내일 아침에 찾아뵐게요. 아저씨. 저는 오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가 평소처럼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제가 계속 와도 될까요? 망설이는 목소리였지만 어제처럼 변함없이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 영희를 보며 제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영희 씨, 나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올 거예요. 국밥을 떠먹던 영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내놓은 상가는 그대로 매각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결심했어요. 아저씨. 걱정 마요. 이건 내 선택이니까. 자식들 때문도 아니고 그 누구 때문도 아닌 온전히 내 선택이에요. 밥상을 치우던 영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실 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영희 씨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난 그 마음을 믿기로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재산으로 뭘 할지도 정했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빛이 말해주었죠. 그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평생 곁에서 모실게요. 제 진심 아시죠? 창밖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커튼을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영희는 제 혈압과 혈당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희의 손에서 혈압계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영희 씨, 고개를 숙인 영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밥은 잘 드시고 계실까? 저도 모르게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손, 어머니
손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거칠고. 영희는 매일 제 허리 운동을 도와주면서도 절대 한 번도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폈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저씨, 이제 허리도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마치 딸이 아버지를 걱정하듯.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진한 마음으로 저를 보살폈습니다. 영희야, 처음으로 영희를 이름으로 불러보았습니다. 너도 이제 내 딸이다. 그 말에 영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많이, 너무 많이. 저는 영희를 살며시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진한 정으로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제 결심했습니다. 매각한 상가 건물 자금의 일부를 영희 명의로 증여하는 서류를 작성하면서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야, 잠깐 앉아볼래?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저씨? 너를 위한 선물이야.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영희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저는 못 받아요. 받아야 해. 영희야, 난 알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팠을 거야. 나도 잘은 모르지만 어머니를 다시 만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영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넌 내 딸이잖아. 친딸들도 못해준 효도를 네가 해줬는데 이제는 내가 네 아버지 노릇 좀 해야지. 영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봉투를 끌어안고 흐느낄 뿐이었죠. 아저씨, 저 어머니를 만나면 꼭 아저씨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또 만났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처음 택시 회사에 취직할 때 썼던 이력서였죠. 그 뒷면에는 제가 잊고 있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절대 고생시키지 말자. 책상에 앉아 그 글씨를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써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들에게 아버지가 너희를 미워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를 너무 사랑했기에 잘못 키웠던 것 같구나.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못했어. 영희는 달랐다. 그 아이는 북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도 매일 아침 미소를 잃지 않았어. 허리 아픈 늙은이 돌보면서도 단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지. 이제 와서 보니 부모 자식 간의 정이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구나. 너희가 준비해뒀던 요양원 팸플릿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아버지는 이제 영희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단다.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큼은 가르쳐주고 싶어서야. 돈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야. 하지만 진심 어린 마음은 영원히 남는단다. 너희가 후회할까봐 아버지는 더 걱정이구나. 나중에 이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 아버지가 편지를 쓰고 나니 가슴 한켠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늦겨울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결심을 하는 날입니다. 법무법인 창가에 앉아 공증인 앞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잠시 망설이다 큰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나 이정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두 딸의 상속권을.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영희에게 남길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에게, 딸아, 이 편지를 쓰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른다.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어. 처음엔 낯선 탈북자였던 네가 어느새 내 친딸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구나. 피보다 진한 정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네가 끓여주는 미역국 한 그릇에 담긴 따뜻한 마음, 허리 아플 때 밤새 걱정하며 파스 붙여주던 네 손길, 그 모든 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심이었다는 걸 안다. 이제 난 너를 위해 모든 걸 정리했다. 너와 어머니가 만날 수 있길 바라며, 그리고 앞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며. 영희야, 고맙다. 네가 내 딸이어서 정말 행복했단다. 2025년 1월, 네 아버지가. 구독자 여러분, 저희 선택이 많이 답답해 보이시죠? 휴대폰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계실 것 같네요. 제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도대체 자식들을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 있을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탈북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압니다. 제가 너무 순진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걸요. 영희의 그 눈물이 연기였을 수도 있고, 그 정성스러운 간호가 모두 계산된 연기였을 수도 있겠죠. 하긴, 평생 택시 운전대만 잡았던 제가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는 바보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큰딸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세요? 택시 손님들한테 우리 딸이 자동차 다닙니다. 그렇게 자랑했었는데, 작은 딸이 결혼할 때는 제가 가진 돈 전부를 끌어모아 예식장을 잡아줬죠. 그런 자식들을 버리고 갑자기 나타난 낯선 탈북자를 믿는다는 게 정말 말이 되나요? 저도 압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 후회가 없습니다. 영희가 아침마다 끓여주는 미역국 한 그릇에 담긴 정성을, 제가 허리 아플 때 밤새 걱정하며 파스 붙여주던 그 손길을, 그리고 북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몰래 훌쩍이던 그 눈물을 믿고 싶었습니다. 설령 그게 모두 거짓이었다 해도 저는 그 거짓된 따뜻함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제 딸들이 보여준 차가운 계산보다는 영희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을 믿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저는 영희의 진심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영희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또다시 냉정한 계산 속에서 살고 싶진 않았어요. 차라리 속는 한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바보 같은 선택일까요?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영희가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아저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짜일지도 모를 그 따뜻함이 제겐 너무나 소중하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비록 제가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이 바보 같은 선택이 제겐 더없이 소중하네요. 제 나이 72. 이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남은 시간, 차가운 계산 속에서 보내느니 따뜻한 거짓말 속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 어리석은 노인의 선택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가끔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 70세의 나이에 사랑하는 제 자식들을 영원히 끝내버리러 가는 길입니다. 서초동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네요. 손에 쥔 서류 봉투가 차갑게 느껴져요. 이 안에는 제 자식들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저를 보내려던 계획부터
제 커피에 약을 타려 했던 증거까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들은 왜 이렇게 자식 앞에서는 약해지는 걸까요? 왜 이토록 숨기고 참고 견디는 걸까요? 제가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예감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엄마, 전세 계약이 끝나서. 라고 말했을 때부터요. 어머님만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이 집은 우리 거야. 내가 커피에 약을 좀 타서. 베란다 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그날 밤의 대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창밖으로 법원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제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어요. 오늘 이 어미가 자식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러 갑니다. 제 남편은 정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매일 아침 흰 가운을 다려입고 여보, 난 이만 가볼게 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난 건 5년 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병원에서 평생 남의 아픔을 치료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병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였을까요? 변호사가 찾아와 남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병원 건물과 예금, 보험금까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특별한 부탁을 남겼더군요. 아들에겐 당분간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길 바랐던 거죠. 저는 남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여전히 30년 된 아파트에서 살면서 남편이 남긴 유산은 꽁꽁 숨겨두었어요. 아침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고 복날에도 보신탕 한 그릇 안 먹고 김치찌개로 끼니를 때우면서 동네 할머니들과 시장 가는 길에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커피 한 잔 나눠 마시는 게 제 유일한 사치였죠. 어머니, 좀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시지 그래요? 며느리가 가끔 그런 말을 할 때면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이사를 가? 여기가 좋아. 그렇게 3년을 살았네요. 아들이 스스로 서기를 바라며 힘들 때마다 남편의 뜻을 떠올리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끼고 숨겨둔 그 돈이 제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을 줄은요. 작년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엄마, 나야. 인수. TV에서 나오던 뉴스 소리를 줄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서 있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반가웠을 텐데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웬일이니? 이 시간에. 저기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내려다가 아들이 손짓으로 제지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좀 어려워졌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세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2억이나 올려달래요. 지금 우리가 가진 돈으론 도저히. 아들은 말끝을 흐렸고 옆에 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더군요. 그 뒤에 선 초등학생 손주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이라도 엄마 집에서 얼마나? 한 3개월만이요. 제가 꼭 그때까지 다른 집을 구할게요. 순간 가슴 한켠이 찌릿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당장이라도 아들의 집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지만 엄마, 아들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와서 살아보자. 처음 며칠은 꿈만 같았어요. 아침마다 며느리가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에 잠을 깼고 어머니
진지 드세요 하는 정갈한 목소리에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볶음밥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나 보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마워라. 저녁이면 아들이 퇴근하면서 노브랜드 과일이라도 하나 사들고 왔고, 강남에서 일하는 며느리는 백화점 먹거리를 종종 사왔죠.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청소는 매일 하는데도 자꾸 먼지가 쌓이네요. 며느리의 말투에 슬쩍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낡은 책들 때문인 것 같아요. 이참에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남편이 읽던 의학 서적들이었는데 아, 그래야겠구나. 선뜻 대답은 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도 조금씩 어색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끼리 회사 일로 할 얘기가 있어서요. 살짝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엄마, 우리 민준이 학원비가 좀 부담되는데. 아들의 눈빛이 제 통장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루는 거실 장식장에 있던 남편의 사진이 구석으로 밀려나 있더군요. 어머니, 거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요. 며느리의 말에는 이미 상의하는 뉘앙스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상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잘한 걸까?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됐어요. 이게 남편 넥타이 있던 자리인데 양복 보관했던 장롱도 이상하게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대형 빨래방에 세탁 맡기려고 정리했어요. 너무 오래된 것들은 버렸고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차마 뭐라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설거지 소리에 눈을 떴어요.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마침 잘 됐어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며느리는 싱크대에 그릇을 가득 남겨두고 나갔죠. 점심때가 되면 손주들 도시락을 챙기고 할머니, 우리 학원 다녀올게요. 맨날 혼자 낀 일을 해결하게 됐어요. 제 방은 자연스레 손주들 학용품 창고가 됐고 거실은 건조대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이제 날도 추워지는데 베란다에 빨래 널면 안 마르잖아요. 이제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아 있으면 며느리가 청소한다고 저를 이리저리 밀어내고 부엌에 있으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면서도 한숨만 쉬었죠. 식탁에서조차. 어머니, 저희는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먹을 것 같아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잦아졌어요. 어느 날은 제 방에서 뭔가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짝 문틈으로 보니 며느리가 제 서랍을 뒤적이고 있더군요.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는 없나? 들려오는 중얼거림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베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의 사진마저 이제는 제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곧 맞닥뜨리게 될 더 큰 폭풍에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이 좀 올 것 같아요. 아침부터 며느리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현대백화점 식품관 쇼핑백이 가득했고 와인까지 몇 병 사왔더군요. 어머님은 저녁 드시고 일찍 방에 들어가 계시면 좋겠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저녁 7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언니, 여기 맞지? 와, 인테리어 바꿨네. 거실이 훨씬 넓어 보인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테리어를 바꿨다고
이게 마치 자기네 집인 것처럼 방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근데 시어머님은 아, 원래 계시던 분이셔서 불편하시니까 일찍 주무시라고 했어. 마치 제가 무슨 세입자라도 되는 양.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방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방에서 뭐해요? 손주가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주무시니까 방해하지 마. 그날 밤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시끄러운 노래 소리와 웃음소리가 계속됐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방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제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30년을 모아서 이 집을 장만했나? 베개를 꽉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명 이건 제 집인데 이제는 제가 손님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처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은 엉망이었어요. 며느리는 숙취에 절어 늦잠을 자고 설거지거리와 빈 와인병, 피자 박스를 치우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제 가슴속 분노와 서러움만이 조금씩 더 커져갔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아이고, 절뚝거리며 일어서는 제 모습을 본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어요. 어머님,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달라진 목소리, 지나치게 다정한 톤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제 방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며느리가 내미는 팸플릿. 효심 요양병원이라. 이름부터 거창하더군요. 거기 가시면 매일 물리치료도 해주시고 같은 연세의 친구분들도 만나실 수 있대요. 엄마, 좀 쉬다 오세요. 다리도 안 좋으신데.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꺼낸 말. 엄마, 그런데 이 집 명의를 좀 왜? 아파트 담보대출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사업을 하나 구상 중인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등기부등본이 놓여 있었고 아들은 도장을 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님만 요양병원에 모시면 돼. 집은 우리 앞으로 하고 애들 학원비도 있고 이참에 확 바꿔보자. 베란다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그들의 속삭임을 이 늙은 귀가 정확히 듣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서류들. 효심 요양병원 입원 계약서. 날짜가 벌써 적혀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아직 승낙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됐어.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속삭임. 어머님만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 이 집은 우리 거야.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한 번 입원하시면 최소 6개월은 있어야 한대.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순순히 도장을 찍어주실까? 여보, 걱정 마요. 내가 약 먹을 때 커피에 타서.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타서 주던 커피가 떠올랐어요. 설마 그 커피에... 화장실 문 뒤에 기대어 선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알겠어요. 남편의 유산을 지키려 했던 제 마음이 어리석었나 봅니다. 자식이라고 피를 나눴다고 그들의 욕심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군요. 방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 목록, 통장, 등기부등본. 이제는 이것들로 제 목숨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거죠. 기다려라, 이 자식들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그렇게 제 복수가 시작됐어요. 30년을 키운 자식에게 이제는 제가 한 수 가르쳐 줄 차례였으니까요. 어머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다시 한번 요양원 팸플릿을 내밀었을 때 저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제 대답에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들도 놀란 듯 저를 쳐다봤죠. 엄마, 정말요? 그래, 나도 이제 힘들어. 다리도 아프고. 일부러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 부부의 낮은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일이 술술 풀리네요. 그러게. 이렇게 쉬울 줄이야. 휴대폰으로 김 변호사님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변호사님, 내일 오전 11시에 신도림역에서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마트에 잠깐 갔다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김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등기부등본 여기 있습니다. 공증은 다 준비되셨고요. 정확히 3일 후 오전 10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척하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 비닐봉지에 빵 몇 개를 담아왔어요. 어머님, 마트 다녀오셨어요? 며느리의 수상한 눈초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력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3일만 더 참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누르며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자식들아, 너희가 날 잡으려 했지만 이번엔 내가 너희를 잡을 차례야. 서랍 속에 숨겨둔 법원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것처럼 들뜬 목소리로 요양원 가방을 챙기더군요. 제 오래된 옷가지들을 대충 구겨 넣으면서도 손주들 앞이라고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짐을 챙기는 신용을 했어요. 가끔 한숨도 내쉬고 다리가 아프다며 절뚝거리기도 했죠. 아들 부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는 걸 보며 속으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우리 집. 며느리는 벌써부터 이것저것 바꿀 계획을 속삭이고 있었죠. 손주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순수한 아이들의 눈빛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골목 어귀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던 김 변호사님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아들이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저는 조용히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요양원까지 가는 길. 며느리는 앞좌석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더군요. 요양원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고 했어요. 아들이 짐을 내리는 동안 저는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건물 뒤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제 오랜 친구 영자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죠. 영자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휴대폰으로 아들 부부의 황당해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요양원 직원들은 제 입원 기록이 없다고 할 테고 아마 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저를 찾고 있겠죠. 이제 남은 건 지켜보는 일뿐입니다. 제가 사라진 후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베란다 밖 건너편 카페에 앉아 망원경으로 우리 집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불과 이틀 만에 거실 커튼이 바뀌었고 제 방에는 며느리의 홈쇼핑 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걸 보며 제 가슴 속 분노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영자네 베란다에서 보낸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우리 집 거실에 이사 트럭이 들어서더군요. 새 소파, 식탁,
짐을 부리는 걸 지켜보다가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남편의 진료의자. 30년간 자부심을 가지고 보관해온 그 의자를 그들이 쓰레기차에 실어보내고 있었어요. 베란다 창문을 열어두어서 그들의 대화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제 방이었던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개조한다나요. 남편의 사진이 걸려있던 장식장은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대형 TV가 들어서고 있었죠. 제가 평생을 바쳐 가꾼 보금자리를 이렇게 쉽게 점령해버리다니. 일주일째 되는 날, 베란다에 화분들이 죽 늘어섰어요. 제가 그토록 아끼던 배롱나무는 어디로 갔는지. 대신 며느리가 좋아하는 아이비며 몬스테라가 자리를 차지했죠. 창문 너머로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자가 차를 한 잔 내밀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울지 않아요.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고 제 마음 속엔 복수의 칼날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김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일, 드디어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아침 9시, 전 김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제 편한 실내복 차림이더군요. 제가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죠. 뒤에서 여보, 택배 왔어? 하며 나오던 아들도 제 모습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놀랍지 않았어요. 이미 다 지켜봐 왔으니까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들자 아들이 허둥지둥 말을 걸어왔지만 전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냐?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보다 한 톤 낮았지만 어쩐지 더 무서웠을 거예요.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아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이셨어요. 요양원 당제 입원 계획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던 서류들, 제 통장을 빼내려던 증거들까지 모두 CCTV와 녹음으로 확보해둔 것들이었죠. 아들 부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어요. 마지막으로 전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10분 드릴 테니 짐 싸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발길을 들이지 마. 그들이 허겁지겁 짐을 싸는 동안 전 거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지내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전 다시 혼자가 되겠지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걸까요? 짐 다 챙겼으면 잠깐 거실로 와서 앉아. 제 말에 아들 부부는 시키는 대로 소파에 걸터 앉았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서류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양재동 병원 건물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남긴 모든 재산 목록이었죠. 아들의 눈이 점점 커져갔어요. 제가 숫자를 하나씩 짚어가며 읽어내려가는 동안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상상도 못했겠죠. 이 검소한 할머니가 그저 작은 아파트 하나 가진 줄 알았던 제가 실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만지려 했지만 전 재빨리 거두어드렸어요. 남편의 유언장을 마지막으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길 바랐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배신한 자식에게 이제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김 변호사님이 건네주신 유산 포기각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죠. 전 이미 결심을 마쳤으니까요.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서류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키운 자식이 결국 제 집 한 채를 가로채려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이 중얼거렸지만 전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님이 포기각서에 서명을 받는 동안 전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 울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법원의 강제 퇴거 명령서입니다. 김 변호사님의 말씀에 아들이 벌떡 일어섰어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아까까지 고개 숙이고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버티기로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 보고 당장 어디로 가란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내쫓으시면. 가족이라니 제 입에서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요양원에 저를 버리려 했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제 통장을 빼내고 제 집을 가로채려 했을 때는 가족이라는 걸 잊으셨던 것 같은데요. 김 변호사님이 경찰관들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들 부부의 짐이 든 캐리어를 현관 앞으로 옮기더군요.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럴 순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님을 잘 모셨다고. 잘 모셨다니. 제 가슴 속에서 차가운 웃음이 났습니다. 베란다에서 밤새 그들의 계획을 엿들었던 기억, 커피에 약을 탈 거라는 말들이 떠올랐어요. 나가.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니놈 자식들의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들은 결국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이제 정말 끝이 났습니다. 제 집에서, 제 인생에서 그들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허전하더군요. 퇴거 명령이 떨어진 지 일주일 만에 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현관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털썩 무릎을 꿇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창문 틈으로 보니 아들 부부가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비에 온몸이 젖은 채로 말이죠. 며느리는 계속 흐느끼고 있었고 아들은 목이 쉬도록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무뎌진 지 오래였어요. 베란다에서 그들의 민낯을 본 후로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렸거든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애원해도 그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그 순간의 잔인함은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1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일어날 생각을 안 터군요. 손주들 사진을 들고 와 보여주며 울부짖었고 심지어 며느리는 기절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전 식탁에 앉아 차분히 차를 마시며 밖의 소란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결국 경비실에서 신고가 들어갔는지 순찰차가 왔더군요. 그제서야 그들은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왔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게 되더군요.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습니다. 전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남의 집 일을 보는 것처럼 담담하게. 하지만 손주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제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더니 그동안 제가 몰래 사주었던 과자들을 하나씩 꺼내 가방에 넣는 모습이 보였죠. 지수는 제가 떠올리기도 싫은 그 베란다에 서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하던 일과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나 봅니다. 가방을 싸면서도 아이들은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동안 할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스치듯 지나가나 봅니다. 주말마다 함께 보던 만화 영화, 숙제 도와주던 시간들. 제 잘못은 없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아이들의 책상, 장난감, 학용품들이 하나둘 박스에 담겨갔어요. 며느리는 이제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짐을 싸고 있었죠. 아들은 아이들 옷장을 비우면서 한숨만 내쉬었어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민준이의 방을 지나쳤는데 책상 위에 접힌 종이가 보였습니다. 펼쳐보니 제게 쓴 편지더군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라는 문장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창밖으로 이사 트럭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됐나 봐요. 제 심장이 무겁게 울리는데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손주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가는데 전 그저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집 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정리를 했어요. 며느리가 걸어놓은 커튼을 내리고 바꿔놓은 가구들을 하나씩 원래대로 돌려놓았죠. 남편의 진료 의자는 이미 버려졌지만 그나마 사진이라도 제자리에 걸어두었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손주들의 흔적이 나와요. 책상 밑에 떨어진 지우개, 서랍 구석에 숨겨둔 사탕 껍질. 발견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음 일을 시작해요. 오늘은 김 변호사님과 만나 유산 기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양재동 병원 건물은 의료 봉사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평생 해온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예금과 보험금은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옆에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죠. 이제 우리 부부의 재산은 더 의미 있는 곳에서 쓰이게 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더군요. 손주들이 보낸 그림 편지였어요. 열어보지 않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네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한 베란다, 화초 가꾸기가 제법 손에 익어가고 있어요. 새로 심은 제라늄이 활짝 피어 있네요. 이제 이 집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워갈 거예요. 달력을 보니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제는 밤에 잠들 때 덜 외롭습니다. 아니, 외로움에 익숙해진 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김 변호사님이 보내온 유산 기부 서류를 앞에 펼쳐두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으려고 손을 뻗을 때마다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민준이가 대학에 가고 지수가 결혼할 때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서랍을 열어 남편의 통장을 꺼내봅니다. 그동안 모아온 금액을 보니 숨이 턱 막히네요. 이 돈이면 손주들의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해 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순간 베란다에서 들었던 며느리의 속삭임이 떠올랐어요.
커피에 약을 타겠다던 그 말.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도 문득 멍해질 때가 있어요. 주말마다 손주들과 보던 TV 프로그램이 나올 때면 채널을 급하게 돌리곤 합니다. 아직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만 같아요. 어제는 동네 마트에서 민준이가 좋아하던 과자를 무심코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계산대 앞에서 도로 꺼내 놓았네요. 이제 그 과자를 사서 누구에게 줄까요? 지수의 생일이 다가오는데 축하해 줄 수도 없겠죠. 남편의 사진 앞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식이 저지른 잘못은 너무나 크지만 손주들의 죄는 없는데 복지재단에 기부하면 분명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인데 제 마음은 왜 이리 흐린지. 도장을 찍을까 말까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하는 결말일까요? 유산 기부 서류 위에 도장을 올려놓았다가 다시 치웠다가 오늘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갑니다. 드디어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서초동법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묘하게 가벼워졌어요. 김 변호사님이 챙겨주신 서류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서 있었어요. 2달 만에 보는 얼굴인데 아들은 많이 야위었고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칙칙해 보였습니다. 제 시선과 마주치자 그들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분명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전 그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지나치듯이 말이에요. 제 옆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들에게서 며느리의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요. 법원 앞 버스정류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려나 봅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 간간이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제 인생도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걸까요? 버스에 오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따라 가슴이 묵직하지 않다는 걸요. 이제야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끝은 아닐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겠죠. 저녁 무렵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로 향하는 길이 유난히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무거웠을 장바구니가 오늘따라 가벼웠죠. 슈퍼에서 산 달걀과 두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이제는 제 입맛대로 장을 봐도 되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정적이 저를 반깁니다. 며칠 전에 도배한 벽지에서 아직 새 냄새가 나요. 신발장도 정리했고 거실 창가에는 제가 좋아하는 제라늄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 공간. 이제야 진정한 제 집이 된 것 같아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참 예쁘네요. 오늘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어야겠어요. 냉장고 문을 여니 반찬통마다 제가 담근 김치와 장아찌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제 방식대로, 제 속도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여보, 이제 됐죠?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달력을 보니 이번 주말이 제 생일이네요. 올해는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생일이 되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아마도 이게 진정한 자유겠죠.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아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처럼.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